제 강의를 한 번 이상 들으신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명. 여기 2년째 오시는 분 한 분 손 들어보세요. 2분. 이야, 무슨 저희 스토커 집단인 것 같아요. 재미있으세요? 두 번째 와도? 네, 재밌어요. 예.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그 두 분이 강사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걸 해나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일단 첫째는 자본이 적고 기술이 없고 인력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래는 야 우리가 뭐 기술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보다 훨씬 우리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가져야 되고요. 이러한 변화에서 야 우리는 이제 위기 경영이야 정말 위험해라고 하는 경영자는 사실 경영자의 가치가 없습니다. 경영자는 항상 기회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강점으로 기회를 잡아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이제 좋은 말씀 제가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제품과 자기의 산업에 얽매이는 순간 4차 산업혁명의 기회는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 산업은 여러분이 잘 해나가셔야 되지만 앞으로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잡을 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사전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4가지가 나왔더라고요. 하나는 공유 자동차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CB 어셈블리는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질문하셨고 그 다음에 용접 자동화는 어떻게 가야 돼요? 라는 것도 물어보셨고요. 마지막은 좀 거창해요.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잘하는 겁니까? 뭐 이런 아주 거창한 주제까지 상당히 깊숙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주제 저 강의안 중에 제가 앉아서 오늘 이제 오랜만에 원래 작년에도 같이 다녔는데 이분들이 다 앞에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도 막 해놨더니 제 걸 다 앞에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걸 많이 좀 지웠어요 앉아가지고. 그래서 제 거를 이제 지우고 딴 것도 좀 넣고 이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은요 응용 가능한 파괴적 기술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미래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 기술은 다 파괴적이거든요. 근데 그 응축돼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을 때 오는 겁니다. 지금 1차 산업혁명이 처음 240년 전에 와트의 전기기관이 처음 이제 쓰였어요. 광산에 쓰이기 시작해서 온 거잖아요. 지금까지 240 나누기 3 세 번 왔으니까 한 번 왔다면 80년에서 100년 정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전기기관차가 우리가 다닌 지 120년 전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보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나라에 전기기관차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240년 할 걸 우리는 120년 만에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뭘 달고 살았을까요? 빨리빨리. 왜 두 번 했을까요? 2배로 빨리 뛰어야 되니까. 만약에 3배였으면 빨리 이렇게 쓸 텐데 빨리빨리 한 거.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빨리 하면서 경영자나 정부나 모든 사람들의 마인드에 공통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해보면 제가 또 전자정부 국민서비스분과 위원장이거든요. 새로운 제안을 딱 해주면 경영자도 그렇고 대기업에 있는 분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면 성공 사례 있어요? 벤치마킹 있어요?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한 3개 주세요. 항상 우리는 누군가를 120년 만에 따라잡다 보니까 누군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제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마인드로 좀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는 우리가 조금 더 성공 사례 있어요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 사례 없는 거죠. 이런 마음의 도전적인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얘기부터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크게 2개로 나눠져요. 산업혁명이. 하나는 1, 2차, 그 다음에 3, 4차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1, 2차는 뭐냐면 물질적이고 물체적인 혁신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근력을 대신해주고 우리가 기계가 대량 생산해서 물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기업은 고객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 안 해도 됐어요. 뭐냐면 만들면 팔렸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이 그죠? 만들면 팔리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3차 산업혁명부터 우리가 경제가 변하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전 모든 국가에 함께 싸우는 구조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공급자가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는 물건을 만들어 팔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팔릴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돼. 그래서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급격하게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3차 산업혁명이 온 거죠. 3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식력의 변화를 준 거고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축적하고 전달하는 걸 이제 마우스만 클릭하면, 터치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대가 된 게 3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판단력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판단력.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자동화라는 개념과 오토노머스, 자율화하는 개념은 달라요. 앞에서 우리 박석희 대표가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에 굉장히 그 강한 얘기를 하셨지만 그 이유의 배경은 뭐냐 하면 그 스마트 팩토리가 자동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동화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가 오토마틱, 자동차를 보면 오토마틱이 뭡니까? 내 결정은 내가 내리잖아요. 그죠? 3단으로 가고 나는 달리고 싶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얘가 거기서부터 모든 기계 변속을 자동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클러치 밟는 거를 다 없애준 거죠. 이건 우리가 자동화예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뭐예요? 자율화라는 거지. 자율화는 뭐예요? 내가 손을 안 대도 얘가 알아서 판단까지 해주는 거지. 이런 것들로 비즈니스 구조가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구조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아니다. 자율화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업은 어떻게 변해야 되나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행자부의 공무원을 해외에 제가 보냈어요. 국민서비스분과위원장으로서 벤치마킹하라. 갔다 왔더니 뭐라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나는 얘기도 안 하는데 우리만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가서 뭐라고 물어봤냐 그랬더니 니네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쓰신 분 없잖아요. 뭐라고 불렀어요? 무슨 시대? 무슨 시대라고 불렀어요? 정보화 시대라고 불렀지. 우리가 언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는 국가 연관 검색어를 해보면 83%가 우리나라만 써요. 해외는 안 씁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인포머타이제이션, 정보화라는 용어를 썼듯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보편적인 용어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나라만 쓰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 원래 2014년에 저희가 디지털라이제이션을 미래학자들이 전부 정의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 부분에 뒤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에 우리나라만 온 게 뭐죠? 알파고가 왔잖아요. 알파고가 딱 와서 우리가 놀란 거야. 인공지능이 이 정도 수준까지 되나? 우리가 놀란 거지. 우리는 컴퓨터는 잘 써도 인공지능은 관심이 없었거든. 그때 놀래고 있을 때 마침 3월 달에 다보스 포럼이 열렸어요.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마스터학이라는 제목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 논의가 됐냐? 다보스 포럼의 설립자가 클라우드 슈박 교수예요. 여기도 이 뭐 책자가 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라는 여러분께 나눠줄 책자가 있는데 이 양반이 다보스 포럼을 설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책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Mastering of the First Industrial Revolution 이라는 용어로 슬로건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깨어났지. 그게 딱 중간에 오니까 우리는 그 용어를 받아들인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대기업들도 거의 그런 걸 쓰죠. 그런데 이게 길잖아요. 디지털라이제이션 오브 뭐 이렇게 쓰려면 기니까 짧게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라이제이션 오브를 다 빼고 학자들이 명명한 거예요. 디지털 다음에 명사가 오면 그냥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가버먼트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 가버먼트. 이게 아날로그의 반대인 영과의 옛날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뭐 디지털 팩토리 했을 때 디지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물체의 1, 2차 산업혁명의 물체, 3, 4차 산업혁명의 사이버 혁신 거기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은 뭐겠어요? 생각하는 물체를 만드는 인공지능. 물체에다 딱 갖다 대면 새로운 게 등장하는 증가현실 가상현실. 아까 그 앞에서 봤던 이케아.
우리 박석희 소장님 보였던 이케아가 바로 그런 예죠. 그 다음에 새로운 제조 방법인 3D 프린터. 또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쓰는 건 인터넷이잖아요. 이제 물체들끼리 연결해서 쓰는 건 뭐예요? 블록체인. 이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들이에요. 이것들이 1차 산업혁명의 물체에다가 3차 산업혁명의 가상이 붙고 다시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우리 정부에서 쓰는 용어 중에 아직도 소프트웨어 ICT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용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불러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정보를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말 그대로 정보 기술. 이제는 뭐야? 디지털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되겠죠. 그래서 디지털 비즈니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우리 신성장 동력을 뭘로 가져갈 거냐. 그죠? 디지털 마케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런 용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학문적인 용어니까 여러분이 담론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제가 올해 2월 5일 날 직접 배낭을 메고 미국의 실리콘밸리부터 저기 애리조나 피닉스시티의 구글 웨이모 택시까지 타보고 왔어요. 저 맞죠? 예? 저 여기 먹고 있잖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제가 자, 실질적으로 이 커피숍은 6개의 관절 로봇이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1호점이 나왔는데 제가 2월 달에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에만 8호점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지금 1시간에 120잔을 만들고 가격은 3천만 원밖에 안 합니다. 얘가 주문을 우리가 인간이 하게 되면 키오스크나 모바일로 하게 되면 다 만들어주죠.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자, 이거는 일본에 있는 커피숍이에요. 커피 바리스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네? 여러분 커피가 우리가 지자체에서요 현재 일자리에 매달려서 제일 많이 교육시키는 게 바리스타 교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에 커피 건너에 커피 그리고 다 망해가지고 전부 신불자 되고 있잖아요. 이건 국가 정책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새로운 비즈니스 모형으로 커피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맨 마지막 거 보시면 뭐야?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과연 뭐냐? 3가지예요. 하나는 개인화입니다. 이거는 B2B든 B2C든 개인화예요. 퍼스널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해준다가 아니고 고객이 디자인하고 내가 맞춰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디비듀얼라이제이션. 다시 말하면 개별화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모든 제품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소 한 마리도 개별적으로 관리해야 돼요. 모든 것은 이제 개별 관리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는 초연결이에요. 연결화. 나 위에 다른 것들하고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품이 연결돼야 되고 사업이 연결되고 이런 새로운 연결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융합이라는 코드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화, 개별화, 그 다음에 연결화. 이 3가지가 실천 전략 중에 하나다 이거지. 자, 인공지능은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우리나라는 늦습니다. 우리나라는 17개국 조사를 했는데 17이에요. 네? 17, OECD 국가 17개국을 인공지능 수준 체크를 했는데 우리가 17입니다. 불행하게도. 다행으로 해야 돼요 저희는. 뭐냐면 25개국 했으면 어쩔 뻔했나. 25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가 준비도가 25위입니다. 기업도 그만큼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거를 자꾸 보여주니까 저거 진짜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직접 제가 가봤다 왔잖아요. 네. 자, 이미 수준은 넘어서 예를 들어서 드론의 예를 들겠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손으로 조정하는 드론은 외국에선 드론이라고 안 해요. 4차 산업혁명에. 전부 자율 드론이지. 위치를 알려주고 행동을 알려주면 자기가 날아다닙니다. 캐나다의 몬트리올 시티는 가로수 관리를 자율 드론이 새벽에 혼자 날아다녀요. 새벽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조종하면 보일 때만 드론 날리잖아요.
얘네들은 야밤에 날라다니고 사람 잘 때. 그래서 가로수를 라이다 기술에 의해서 측정해가지고 하나하나가 병들었나 안 들었나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몬트리올이에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1위인 인공지능 국가가 미국, 2위가 중국, 3위가 캐나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거지. 이미 드론도 순위를 넘어서 이제는 혼자 잘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자기가 알아서 라켓을 쳐주잖아요. 자, 이걸 보세요. 세 개의 드론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공을 던져주면 움직임을 달리해서 공을 잡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던져준 사람에게 그 속도로 그대로 던져주잖아요. 세 분이 보자기 주문 하시겠어요? 이게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이렇게 가고 있다. 협력 수준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계와 지금 바깥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물 안에 너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모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까지는 예행 연습이었다는 거지. 이제 5G가 오면서 본격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5G를 얼만큼 일찍 선언했습니까? 혹시 아세요? 2시간. 이 2시간 먼저 하려고 집에서 쉬고 있는 장관들을 불러다가 긴급 국무회의를 해서 2시간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다 준비된 미국의 스프린트가 뭐라 했어요? 이건 가짜다. 에? 자기네는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얘는 준비도 안 하고 선언만 했다. 그랬더니 한 달 전에 트럼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진정한 5G 시대의 1위는 우리가 돼야 된다. 미국이 돼야 된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국가 원수들까지 나서서 난린가? 1G, 2G, 3G, 4G는 전부 인간을 위해서 한 거예요. 5G는 바로 자동차가 쓰고 드론이 쓰고 온갖 물체가 다 쓰고 장소가 써야 되니까 새로운 통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량 연결이 필요한 거지. 자,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2007년 6월 달에 아이폰을 딱 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문자하고 전화만 했다가 갑자기 인터넷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 모자라는 거야. 그래서 기존 통신에서 이거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고 만든 게 3G, 4G예요. 그 전까지는 와이파이에 연결해서 처음에 썼잖아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의 선언이 2014년에 이미 됐다 그랬잖아요. 2015년부터 업체들이 다 모여서 15, 16, 17, 18, 4년 동안 해서 작년 12월 달에 5G 표준을 발표한 겁니다. 바로 물체들이 쓰는 거지. 그럼 5G는 무슨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초광대역 서비스, 고신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량 연결입니다. 뭐 대량 연결은 워낙 많은 물체들이 써야 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자, 1번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5GB 무슨 소리냐면 영화 한 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요즘 뭐 황금사자상탄, 기생충 다운로드 받아서 내가 노트북에서 핸드폰에서 보고 싶다. 15GB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LTE, 광대역 LTE로는 이게 240초가 걸려요. 근데 앞으로 5G는 6초가 걸리는 거예요. 6초가 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온 다음에 가장 영향받은 산업은 은행이에요. 은행과 필름입니다. 그렇죠? 카메라와 은행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카메라는 거의 뭐 도산 직전까지 다 갔잖아요. 코닥도 사라졌고 아그파도 사라졌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들이 52% 점유했던 코닥도 사라지고. 근데 또 하나 영향을 받은 게 바로 은행이에요. 은행은 세 가지 레이어로 돈을 봅니다. 하나는 일상거래, 두 번째 레이어는 기업금융, 세 번째 레이어는 글로벌 금융이에요. 근데 일상금융이 여러분은 잘 안 쓰지만 여러분 젊은 분들은 아까 우리 박석규 소장님이 그 카카오뱅크도 얘기했지만 카카오페이, 나우페이, 그죠? 실업페이 다 뭐예요? 전통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이후에 미국의 지점수, 은행의 지점수가 13%가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 7,000명이 해고됐어요. 여러분 은행 가보면 지금 낮에 누가 있어요? 가보셨어요, 은행? 최근에 은행 가보신 분 거의 없잖아요. 은행 가는 건 뻔해. 뭐 해약하거나 비밀번호 5번 잘못 넣으면 가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은행에 지금 가보면 전부 노인들만 있다고. 그래서 점점 그분들이 나이가 드실수록 은행 거래를 안 하게 될수록 지점수는 줄게 돼 있어요. 앞으로 35%는 더 줍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은 50%가 다른 쪽에서 커요.
이렇듯 새로운 시장으로의 변모가 온 거지. 그러면 5G가 오면 뭐가 바뀔까요? 일단 영상에 관련된 게 바뀝니다. 방송국의 역할이 급격하게 감소해요. 그리고 이미 준비된 자들, 페이스북과 유튜브는 2016년 6월 달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5G가 올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데뷔한 사람들은 이미 데뷔했어요. 요즘 유튜브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많이 보시잖아요. 개인 방송을. 이건 더 활성화되지. 왜? TV보다 더 강력한 화질을 가진 거를 고객들이 왼손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서비스는 뭘로 될까요? 지금까지는 문자로 물어보면 문자로 대답했는데 이제 말로 물어보고 말로 대답해야 되고 말로 물어보고 영상으로 대답해야 돼요. 이런 새로운 서비스 형태로 기업들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로 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통신의 특성은 고신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집에 가자. 그리고 잠이 잠깐 들었어. 자율자동차인데. 깨보니까 평양이야.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통신 자체에 굉장히 고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화웨이 문제를 왜 들고 나오는 겁니까? 화웨이는 중국만을 위하여라는 화웨이예요. 그죠? 여기에 런정페이 사장은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입니다. 중국 군부를 100% 납품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게 위험한 거지. 중국은 여러분 기업이 우리로 치면 공사예요. 그죠? 런정페이는 모태동 신봉자고 공산당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공산당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지. 이런 기업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갑자기 자율자동차들이 전부 청와대로 돌진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5G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질문 중에 하나 나온 거 있죠? 정부가 어떻게 되나? 기업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약소국이라고 했잖아요. 25입니다. 지금 기업마다 대기업 임원들이 전부 완전히 모든 임원이 공통된 교육을 받는 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임원들이 전부 그룹사 임원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92년, 3년, 4년 때예요. 그때가 뭐냐면 IT에 의해서 자동화를 하자. 리엔지니어링 할 때 모든 임원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저는 현대그룹 전체 임원들을 1박 2일로 그 당시에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그룹이 제가 어제도 다녀왔지만 24차로 나눠서 모든 임원을 교육합니다. 그거 뭐 해야겠어요? 디지털라이제이션만 코드로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코드 안 써요. 삼성 임원들도 제가 또 갔다 왔거든요. 삼성 임원들도 계속 이거 완전히 새로운 코드로 전부 교육시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과거에 리엔지니어링 할 때 이건희 회장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만으로 하고 뭐만 빼고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 라는 코드가 15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도 늦고 이제 관심들 가지시잖아요. 중국이 너무 컸다는 거지. 중국이 온라인 시장이 10년 만에 미국의 거의 2배에 육박하게 컸고 시장이.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인공지능, 로봇, 가상현실, 자율차량, 3D 인쇄, 무인항공기 이게 거의 2위 아니면 5위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주장하는 글로벌로 AI만 하더라도 1위가 누구예요? 1위가 미국이잖아요. 2위가 누구예요?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17개국 중에 17위예요.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인공지능. 세계 제1의 인공지능을 가진 회사는 누구예요? 알리바바예요. 알리바바예요. ET 되네라는 게 세계 1위의 인공지능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공동 1위를 했습니다. 물론 영역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1위 했던 거예요. 2위가 텐센트잖아요. 6위가 또 알리바바는 여러 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우리나라는 14위가 삼성전자네. 50개 중에 중국계 18개, 우리가 2개예요. 이런 차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정보화 시대는 우리가 앞서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중국 제조 2025가 뭡니까? 저 뜻이야. 근본적인 게. 얘네는 1, 2차 산업혁명과 3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도저히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뛰어넘을 수 없다. 그거는. 그래 맞죠?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시작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인공지능 이런 새로운 산업 분야는 우리가 이쪽의 제조는 세계 1위가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훔치고 베끼고 시장 막아서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얘네들하고 보면 보세요. 하이테크 산업이 그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제조가 그 나라 경제에 어느 정도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중국이 이쪽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왼쪽 아래가 저위험군이에요. 이쪽 상단에 맨 위가 고위험군이야. 제일 꼭대기에 누구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미국이 그 지금 막 하지만 미국은 여기 있어요. 고위험군은 아니야. 근데도 우리 하잖아. 중국이 왜 뜨면 우리가 제일 갔어요. 여러분 한국, 일본, 중국은요.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나라의 공동이 뭐냐면 제조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브랜드 중심이에요. 대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세계에서 하나가 그래서 근데 중국이 엄청 큰 거야. 그 사이에. 그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중국이 조선을 장악하니까 수주를 장악하니까 한국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한국이 전자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일본 전자가 망하는 겁니다. 작년에 일본의 도요타와 닛산이 엄청난 혁신을 통해서 흑자를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44년 만에 적자 보는 거잖아요. 이 3개국은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미 돼버렸어. 그러면 이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찬스가 왔다는 거예요. 이런 찬스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여러분 과거에 80년대 일본이 미국의 GDP의 43%였을 때 그 당시가 어때요? 여러분 아까 뭐 정리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OS 운동이잖아요. 그거 예전에 다 우리가 일본이 다 주창한 거잖아요. OS 운동에 삼정 OS에 플러스 TQM 이걸로 도요타의 GT 시스템 이런 게 새로운 경영 방식으로 일본이 세계를 막 주름 잡을 때 얘네가 미국을 이기겠다는 야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미국이 무역전쟁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잃어버린 10년이 왔죠. 그렇죠? 일본이 그때 정체됐잖아요. 그때 뜬 국가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그 전에는 우리의 가전제품이 미국 가면 저는 1987년에 미국에서 AI 했거든요. 그때 샌프란시스코 우리 LA 가보면 구석에 먼지 잔뜩 쌓였던 게 우리 삼성전자 TV, LG전자 TV였어요. 그죠? 근데 잃어버린 10년에 찬스가 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뜬 거예요. 자, 중국이 뜨고 있습니다. 앞서 있죠? 4차 산업 AI에 2위가 중국이라고 그랬죠? 17개국 중에 16위가 일본이에요. 17위가 우리고 일본도 엄청나게 뒤져 있습니다. 이거 찬스일까요? 아닐까요? 찬스죠. 화웨이 제가 삼성 갔다 왔잖아요. 임원들이 화웨이가 새로운 제재를 하나 맞을 때마다 삼성전자는 매출이 1조씩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찬스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전쟁 때문에 사람들은 야 수출 안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는 이 기회를 놓치가지고는 중국을 이길 기회는 다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가야 되겠죠? 대표님 얼마나 가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한 5년은 가야 안 되겠습니까? 5년, 10년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저희 친척들 이민 가 있는 친척들한테 얘기했어요. 트럼프 찍어라 재선. 한국을 위해서. 이 운동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맞아야 돼요. 훔치고 베끼고 시장 막고 성공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뭡니까? 바로 전기자동차예요. 우리나라 요번에 전기자동차 엑스포 했는데 중국 자동차가 대거 와서 지금 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걔네가 컸습니까? 중국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주는데 한국이 최고 세계 배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한국 걸 쓰면 보조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게 안 팔렸지. 시장은 열렸는데. 그리고 지네 업체 것만 자기 국가 것만 보조금을 준 거예요. 우리는 수요가 갑자기 없어졌잖아. 근데 이제는 뭐예요? 지네 거 커지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 거 해먹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회가 우리에는 정말 찬스야. 이거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지금부터 5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국가의 운도 중요하고 기업의 운도 중요하다. 이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까? 5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업을 다시 상상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제일 잘하는 곳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중소기업 입장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품과 산업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자, 지금 현재 제품과 산업은 여러분이 캐시카우예요. 이거를 막 던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4차 산업혁명은 요동치는 산업의 새로운
갈림길로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 산업과는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우리가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양심법이라고 그러는데 마음을 두 개로 나눠 쓰는 거라잖아요. 기존 사업은 잘 하셔야 되고 새로운 상상을 계속 하셔야 돼. 새로운 찬스는 새로운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탐구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상자 밖의 사고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고객 경험이 뭔지 아세요? 사용자 경험과 고객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 경험은요, 여러분의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어떻게 하면 잘 쓰게 할까? 이거는 사용자 경험이에요. 고객 경험은 생각이 다른 겁니다. 고객의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작용할까? 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3M 아시잖아요. 3M. 3M이 과거에 어떤 회사였습니까? 도료 납품 회사였어요. 도료 납품 회사. 포드 자동차에 도료를 납품하던 회사였어요. 이 CEO가 뭐라 그래? 야, 도료를 봐서 영업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 도료로 저 기업이 잘 되게끔 할까? 그걸 생각해요. 아이디어를 만들어와. 그런 거예요. 그 영업사원 둘이 포드 자동차를 팔러 간 게 아니고 생산 공정에 딱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생산이 많이 될까를 보고 있는데 자기네 도료를 칠하는데 보니까 도료가 묻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종이로 두꺼운 종이로 오려가지고 거기다 붙이는 거야. 문짝 이런 데다가. 그리고 도료를 바르는 거지. 그리고 그걸 띄는데 풀로 붙이니까 그걸 딱 하고 있어. 공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야 저거를 좀 개선해주면 이 사람들도 많이 팔 거고 우리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래서 갖고 와요. 그래서 셀룰로이드 붙였다 떴다 하는 걸 이 사람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고객을 위해서. 원래는 도료하던 회사잖아요. 그리고 붙였다 떴다 하면서 스카치 테이프까지 가고 접착제 가고 그 다음에 최고의 작품이 뭐예요? 우리 다 쓰고 있는 거. 포스트잇까지 왔잖아요. 그게 고객 경험이에요. 자기의 제품을 고객이 잘 쓰냐 못 쓰냐보다 조금 더 뛰어넘자. 고객의 삶에 내가 어떻게 작용할 건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객 기술 중심으로 가는 기업은 거의 다 망합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시장이죠. 기업의 존재 가치는 고객에 있는 거예요. 고객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에 항상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실패 사례 보죠. 이게 구글의 이거 아니야? 그래스 대실패했습니다. 돈 다 날렸지. 이거 왜 날렸어요? 이럴 줄 알았는데 실제 이렇게 멋있지가 않아 고객이. 네? 눈이 사팔이 돼야 돼. 저거 누가 저런 모습 보기 좋아해요? 상상하지 말자 이거지. 자꾸 내 제품으로 고객을 상상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보면 산업혁명이 올 때마다 기업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1차 산업혁명에 자동차가 나타나니까 마부들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서 1차 산업혁명에 귀족들이 돈을 주면 그때부터 뚝딱뚝딱 만들었다고. 그 당시에 1차 산업혁명 말에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1600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5개잖아요. 포드의 대량 생산 체계가 오니까 간해공업, 수공업 형태로 만들던 기업들은 다 망한 거지. 그때 북부, 남부, 동부, 서부, 중부에 있는 5개 회사가 뭉쳐서 만든 회사가 제너럴 모터스예요. 제너럴 모터스는 2차 산업혁명 내내 포드를 따라 배우다가 엄청난 놀라운 패러다임의 혁신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할부 판매입니다. 3차 산업혁명 때 할부 판매. IT가 없으면 못하는 거지. 이 할부 판매는 제조업을 금융업의 패러다임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마다 다 금융회사를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뭐예요? 부품이 사라지는 거지. 뭐가? 엔진이 사라지잖아요. 엔진 관련된 내연기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3만 개의 평균 부품 중에 40%가 사라진다. 이거 다 아시잖아. 부산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 울산 뭐 지금 난리잖아요. 부품 중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죠? 12,000개가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연쇄적으로 부품을 하는 회사들은 전부 온다. 그게. 그래서 이건 B2B, B2C를 가리지 않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이게 테슬라 자동차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건 트렁크, 앞에 있는 건 프렁크라고 불러요. 테슬라는. 패러다임은 시프트 된다. 근데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어떻게 되나? 국가의 예를 보면 왜 영국은 자동차를 독일과 같이 만들었는데 독일은 제조왕국이고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근데 제조가 없잖아요. 왜 자동차는 영국 자동차는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동차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마부들이 다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뺏어가는 자동차를 만들지 마라 한 거지.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했어요? 의회에서 일자리도 마부들 일자리도 지키고 새로운 혁신도 하자.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이지. 그래서 한 거잖아요. 법을 만들어줬어요. 무슨 법? 속도 제한법. 모든 자동차는 마차보다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마부가 먹고 살지. 근데 마부들이 2년 후에 또 나왔어. 자꾸 우리보다 빨리 달리든가. 그러니까 무슨 법을 만들었냐면 저 법을 만든 거예요. 저게 뭐예요? 모든 자동차는 마차보다 공권력의 공무원도 뽑을 수 없으니까 앞에 붉은 깃발을 사람이 들고 다녀야 된다. 그럼 사람보다 빨리 못 달리니까 당연히 말보다는 빨리 못 달리지. 그래서 이 당시에 런던에서 새로운 알바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빨리 달리고 싶은 귀족은 누가 필요해요? 육상 선수들이 때 아닌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웃 나라는 독일은 뭘 했습니까? 아우토바를 뚫고 무한 속도로 달려서 달리면 날수록 가라앉는 차를 만드는데 저쪽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들고 미국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제조업이. 그래서 영국은 자기네가 산업혁명을 일으켜놓고도 거기에 혜택을 못 본 이류 국가로 떨어지고 만 거죠. 미국의 이중대로 전락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혁신하지 못하는 국가도 이렇듯이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예. 자, 그래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자동차는 여러분 보세요.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 공유경제자동차. 전기자동차 누가 해요? 테슬라. 자율자동차 세계 1위. 구글. 그죠? 공유자동차. 우버 안 해요. 전통 자동차의 렌트카. 여기 렌트카시네. 똑바로 들으세요. 똑바로 들으세요. 자, 그래서 세계가 기존 업체들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모형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메디바라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앞으로 5년 동안 제대로 못하면 다 죽는다. 그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미국 가서 타본 구글 웨이모가 작년 12월 10일입니다. 12월 10일부터 애리조나의 피닉스 시티에서 600대의 택시를 처음 받아가지고 지금 600대를 하고 있고요. 올해 6만 2천 대를 미국의 택시 사업으로 합니다. 내년까지 미국은 웨이모는 1조 원의 매출이 일으킬 거로 예상이 되고요. 향후 5년 후에는 10조 원의 매출을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지금 나가는 형상입니다. 이거 타보면 어떨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G90도 자율주행.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떨 것 같습니까? 타보면 불안하죠. 타기 전에 겁납니다. 근데 타고 나면 허리가 아파요. 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데 앞에 60km로 가고 있다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었어. 그럼 내가 뭘 하겠어요? 저랑 같이 탄 사람 똑같아. 딱 잡아. 그 다음에 빈 브레이크를 내가 밟어. 이거요 30분 동안 하잖아요. 빈 브레이크 몸에 되게 안 좋더라고요. 허리가 무지하게 아파. 자, 그런데 실제로 두 번째 탈 때는 이걸 안 잡아. 세 번째 탈 때는 브레이크도 안 밟아요. 편해.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 왜 구글만 줬어? 자, 구글만 준 이유는 자율자동차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어요. 제가 1, 2, 3를 뭐 여러분께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거 않고 끝으로 설명드릴게요. 그 이유는 있어요. 레벨 5는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면 이 레인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자율자동차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율자동차가 스스로 모든 운전을 다 하면 레벨 5예요. 자, 레벨 4는 뭐냐면 주체가 인공지능이야. 그래서 인공지능이 자기가 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런 거지. 주인님, 눈이 오니까 제가 눈이 침침합니다. 주인님이 몰아주세요. 결정을 인공지능이 해서 내가 몰면 이거는 레벨 4예요. 레벨 3는 뭐냐면 거꾸로야. 내가 몰고 가다가 야, 이게 좀 안전한 것 같은데 네가 하면 안 되겠니? 그럼 누르면 그때부터 걔가 하면 레벨 3. 이해하시겠죠? 레벨 3예요. 레벨 2 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레벨 5는 없어요. 레벨 4로 유일하게 등급받은 거는 구글 웨이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레벨 3예요. 우리 현대자동차는 레벨 3에 도달도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만 자율자동차가 거리를 뜬 거리예요. 여기 보시면 쭉 순위가 13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애플이 8만 가까이 뛰었는데 왜 순위로는
5천밖에 못 뛴 닛산보다도 순위가 뒤냐? 얼마나 많이 도로를 달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레벨 4에 도달했느냐 안 했느냐.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이 저 손 잡아주세요 라는 게 얼마쯤 가야 손 잡아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맨 위에 구글 웨이모를 보면 11,000마일이잖아요. 우리나라 킬로미터로 한 사람은 18,000km 정도 돼요. 18,000km 가야 한번 손 잡아달라 그래. 서울 부산이 왕복 맥시멈 잡아서 1,000km죠. 그죠? 맥시멈. 그러면 서울함을 18번 왕복한 동안 얘가 알아서 하지 손 잡아달라는 적이 없어. 근데 맨 밑에 우버는 0.4마일. 이거 뭐예요? 0.4 곱하기 1.6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한 600m? 600m만 가면 손 잡아주세요 이런다고. 여기서 자 출발하자 그랬더니 여기 저 지하철 서면역 가기 전에 저 손 잡아주세요 이런 수준이다 이거지. 이해하시겠죠? 레벨 차가 있다. 근데 우리 현대자동차는 고속도로만 120km 돼요. 아까 그 말씀이에요. 고속도로. 이거는 쳐주질 않습니다. 고속도로에 무슨 횡단보도가 있습니까? 사람이 다닙니까? 좌회전 우회전이 있습니까? 저런 건 1km도 0.1cm도 안 쳐져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모든 25개 자율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중에 25위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 13개 중에 전통 자동차 메이커를 뽑아보세요. 폰이 우리나라 옛날 현대자동차 폰이 아니에요. 저거는 회사 이름이자. 3개죠? 3개? 13개 중에 3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으셔야 돼. 새로운 혁신의 세력. 그러면 구글은 왜 저렇게 잘 만들었냐? 관념의 차이다 이거지. 기존 전통 마이커들은 3만 개가 되는 부품 중에 뭘 빼야 자율자동차가 되나를 생각하고 있을 때 구글은 선언했어요. 우리는 레벨 0, 1, 2를 3는 아예 안 한다. 뭐를 했냐? 빈 박스를 놓고 뭘 집어넣어야 인공지능차가 되냐를 생각했다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세계는 내가 있는 연장선상에서 뭘가 할까가 아니다 이거지. 새로운 사고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이렇게 오면 어떤 산업 일자리가 산업이 안 좋아지겠어요? 네? 네. 첫째는 제일 영향받는 건 자동차 보험이에요. 이거는 뭐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자동차 왜? 내가 자율자동차를 내가 인공지능을 내가 훈련시켰습니까? 내가 차를 몰았습니까? 사고가 났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것서 PL법 아시죠? 제조자 책임법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뭐 공통된 거예요. 그럼 보험회사는 자동차 보험 매출이 사라지는 거예요. 휴게소 왜 가세요? 휴게소 뭐 먹으려고 가고 쉬려고 가잖아요. 근데 앞으로 얘가 몰고 가는데 뭐 졸려요? 나 부산 갑기는 와이프가 좋은 음식에 좋은 걸 싸주면 거기서 먹으면 되지. 내가 이거 뭐 맛도 없고 비싼 걸 왜 먹어? 주유소. 그죠? 그 다음에 공유경제 자동차가 사라집니다. 2021년까지 미국의 공유경제 자동차의 25%는 자율자동차로 될 거예요. 현재 이미 후보의 미국의 대항한 리프트라는 회사는 구글 웨이모랑 연합을 해가지고 공유차를 부르면 얘가 옵니다. 여러분 공유경제 자동차가 굉장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같죠? 이게 좋지 않은 비즈니스예요. 벌써 우버는 지난 2년 동안 주식 가치가 37% 떨어졌어요. 투자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자율자동차로 갔는데 아까 보셨잖아. 600m만 가면 손잡아주세요 하는 차 정도 레벨 수준밖에 안 된다. 이제 세계는요. 3차 산업혁명 때 얼마나 성공했냐는 모델은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물결로 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공유자동차도 아까 질문한 분 누구세요? 공유자동차 사전 질문. 뭐로 가실래요? 미래의 지배자들로 하나 드릴게요. 박수. 네. 하셨을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공유경제자동차가 딱 렌트카 회사시니까. 그래서 그런 모형도 사라지는 모형 중에 하나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큰 다음에 자동차 도로 혼잡도가 4%가 높아졌어요. 자, 이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이 길거리에 공회전을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 대기가스가 더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 모형 모델이 아니에요. 네. 자, 그럼 반면에 부상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또 뜨는 것도 있다고.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뭐예요? 경영자는 돈 냄새를 잘 맡아야 돼. 그 다음에 고객 냄새 잘 맡고 이 두 개만 잘 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AI 기반 엣지 산업. 엣지 산업은 뭐야?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뭐 TV, 그 다음에 뭐 모든 것들이 다 엣지예요. 고객의 마지막 첨단에 있는 건 전부 디지털화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트윈. 이건 뭐냐면 자동차들이 6만 대가 이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누가 모니터링해? 이 모니터링하는 또 인공지능 모니터링 사업. 이것도 엄청나게 크겠죠? 주유소가 사라지는 대신 배터리 산업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 카 인테리어. 이제 자동차 안에서 뭐 하실 거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편을 좀 편안하게 쉬고 일하는 공간, 작업 공간, 휴식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처럼 모든 자동차가 왜 앞에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아파트 사듯이 사고 인테리어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퍼스널라이제이션으로 바뀐다는 거지. 그 외에 다양하게 바뀝니다. 정비 같은 것도 이제 커지는 산업이죠. 왜냐하면 이제까지의 정비와는 다르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드론도 떨어질 거고 지나가던 로봇도 떨어질 거고, 그죠? 자동차 정비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포괄적으로 정비 산업이 커지는 거지. 첨단화돼서 그런 것들이 커지는 산업입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것만 있어요? 이런 것도 있지. 우편 배달부 아까 뭐 이건 뒤에 따라다니잖아요. 왜 여성은 우편 배달부가 없을까? 무거우니까. 이런 것도 자율자동차예요. 아까 그 앞에서 말씀하신 그 도미노 피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물류 로봇입니다. 이 완마일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커지는 산업이에요. 냄새를 잘 맡으셔야 돼요. 왜 완마일 프로그램이 생기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택배가 엄청나게 커지면서 작년에 우리가 택배 물량만 30억 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로 날라요? 마지막엔 오토바이, 트럭, 조그마한 소형 오토바이가 나르잖아요. 그죠? 이게 대기를 엄청나게 오염시켜요. 그래서 완마일 프로그램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배달의 완마일, 이커머스가 발전하면서 에너지 환경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쪽이 돈 되는 영역이라 이거지.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저런 쪽으로 가셔야 돼 이제는. 아시겠죠? 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는데 1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인간이 지구한테 못할 짓을 저질러요. 그게 뭐냐면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자, 석탄석유를 쓰면서 지구가 더럽혀지고 더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0.7도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냐? 2도가 높아지면 지구상에 사는 생물의 20%가 멸종합니다. 지금도 우리 보면 뱅어돔이라는 거 부산에서 드시잖아요. 이게 안 잡히던 거예요, 여기에. 왜 잡혀 이게? 부산에서. 예? 더워져서 올라와서 원래는 열대어잖아요. 그만큼 더워지는 거예요. 급격하게 더워지고 있지.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개발할 나라가 더 많잖아요. 개발된 나라보다. 베트남 개발한다 그러지, 인도 개발한다, 중국 개발한다, 남미 개발하지, 아프리카 개발.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더 개발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이 더워집니다. 그래서 2015년에 반기문 총장이 신기후 협정 체제를 맺었는데 바로 낮추자는 거예요. 석탄석유를 안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석탄석유를 안 써야 되는데 쓰게 되면 이거에 분담금을 냅니다. 환경분담금 2025년부터.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 에너지 중에 1%만 재생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내야 될 돈이 2025년에 우리 카이스트 교수가 계산을 했어요. 28조씩 내야 됩니다. 연. 그래서 이게 엄청난 전 세계적인 산업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는 산업이 아니라고. 에너지 산업이 자꾸 이쪽으로 경영자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거 되니까 풍력 저거 들여와서 하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미래는 저거를 우리가 수평형 풍력이라고 그래요. 저거 제주도에서 했다가 민원 엄청나게 많잖아. 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자, 건설업도 마찬가지예요. 건설도 여기에 영향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에너지를 만드는 자급자족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기술, 관련된 건설이 미래의 핵입니다. 핵. 그래서 이쪽의 산업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평형이 아니고 수직형, 소리가 안 나는 수직형에다가 그 다음에 건물 위에 저런 것들이 여러 개 세워져 가지고 태양력과
풍력으로 만들어야 돼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배그라고 쳤을 때 태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량은 전체 그 건물에 쓰는 전기의 5%밖에 안 돼요. 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95% 정도는 다른 수단이 나와야 돼.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엄청난 미래 산업이 있다. 그 다음에 건설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건설하는 분들은 지금까지의 건설하고는 달라야 돼. 왜? 건물 안에 로봇이 다녀야 되니까 위치 인지하는 센서도 있어야 되고 건물을 지으면 맵 서비스도 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서비스하는 건설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새롭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가야 돼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돼. 이것저것 야 이거 뭐 되니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제 야 렌트카 이거 안 된다는데 뭘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에너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 대표님은 망해요. 그죠? 네, 바로 가십니다. 훅 가셔. 그럼 뭐 해야 돼? 차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렌트하면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것 쪽을 찾아야지. 그런 걸 우리가 역량이라 그래요. 나만이 가진 사업 경험. 자, 우리가 고객이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되고 경쟁자가 변하면 여러분도 변해야 돼요. 환경이 변하면 여러분도 변해야 돼. 이게 삼시경영이라 그래. 그래서 기업은 변화가 필수야. 근데 이 중에서 지금 제일 큰 거는 뭐예요? 무슨 변화가 커? 환경이 다 뒤엎는 거잖아요.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산업 전체에 영향을 주고 고객의 삶에 영향을 주니까 기술 변화에 크게 오는 거지. 근데 이거는 뭐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계속 탐구를 하는데 손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피지기면? 손자명품 안 읽으셨죠? 손자는 한 번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안 그랬어요. 아, 상대방도 100점 지피지기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도 100점 백승이고 나도 100점 백승이야? 그러니까 100번 싸우면 50번 이긴다. 1승 1패를 하는데 기본이다. 100점 백승 하려면 지피지기하고 지땡 저 땡에 모두가 들어가 있어요. 맞추시는 분 책 드립니다. 지피지기는 위에 있고 아래 땡땡 해놨잖아요. 지피지기 하면 위태롭지 아니하고 지모지모하면 전승을 한다. 이거 뭐고? 네, 땡. 하늘천 땅지입니다.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다시 말하면 통제를 할 수 없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가 지천지지죠. 이거는 예측력이에요. 통찰력이에요. 예견력이에요. 이쪽의 경영자의 실력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의 강점이지. 통제 가능한 내가 강점은 통제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쪽에서는 기회와 위협이 오고 이쪽에서는 나의 강점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강점으로 기회를 잡는 거지. 이때 위협을 생각하는 경영자는 경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점을 강화해서 기회를 잡는 거지. 이 두 가지 전략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전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 그걸 우리가 나만이 가진 역량이라 그래. 여러분만이 가진 역량. 그러면 이걸 보겠습니다. 자, 내가 가진 역량으로 미래 시장을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훅 담가버리면 죽어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러지. 우리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갈 수 있는 시장이 뭐냐? 저 시장에 조건이 있어요. 적어도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모든 기업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뭐예요? 판이 바뀔 때잖아요. 고스톱을 치다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예?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싸야지. 그렇잖아요. 밑판에서 자꾸 싼 게 쌓일수록 내가 돈을 벌 기회가 있는 거지. 그냥 일반적으로 쳐서는 3점 따고 3점 잃고 그러면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런 기회를 잡아야지. 그러려면은 자꾸 탐구를 해보고 궁극적으로 내가 이동을 빨리 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이런 능력을 여러분이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코닥 망했잖아요. 없어요? 아그파 망했어요? 없습니다. 둘 다 130년 되던 해에 다 사라졌어요. 스마트폰 나온 지 딱 5년 만에 두 기업이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후지는 살았잖아. 후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잘 보세요. 과거에는 전략의 첫 번째가 타도 코닥이었어. 이걸 버려버린 거야. 뭘로 한 거야? 탈필립. 뭐야? 우리 제품과 서비스를 버리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서 뭘 찾을까? 그럼 우리는 뭐야? 새로운 산업이 뭐 있냐?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제품과 기술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제품으로 자꾸 보고 내 제품을 써먹을 곳이 어디 있어? 제품을 들여다보면 산업이 안 보여. 그러니까 뭘 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뭐냐를 본 거지. 이 필름에는 항상 펴져 있어야 되니까 습도가 높아도 콜라겐이라는 물질이 거의 재료비의 70% 들어가. 그래서 콜라겐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찾아본 거지. 여기는 나노 기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햇빛 차단제 들어가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 아스탈리프트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요. 이게 일본 여성들이 딱 발라보니까 이게 막 얼굴이 막 펴지는 게 장난이 아닌 거야. 대박을 칩니다. 그래서 화장품 업계에 진출을 해요. 화장품 업계로 간 이유는 뭐예요? 화장품 시장은 커졌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생까지 요즘은 화장하는 시대니까 점점 커지니까 화장품으로 가자. 화장품이 된 거지. 그 다음 뭐야? 여기에 있는 막 기술이 있어요. 그걸 벗겨보면 콜라겐 벗기고 뭐 막이 남잖아. 그 막이 굉장히 얇은데 나노 입자를 뿌리는 기술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 기술만 딱 뽑아서 보니까 뜨고 있는 시장이 이 디스플레이 할 때 선명하고 있는 막 그게 이거를 응용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술 기반 대투자를 엄청나게 해서 지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모든 디스플레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후지께. 필름을 버려버린 거지. 안 되는 거를. 그 다음 뭐야? 그 기술을 가지고 영상 기술도 해서 의료 장비에 들어가고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업들을 하나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왜? 이쪽에서 얻어진 기술은 이쪽에다 붙고 이쪽에서 이렇게 역량 변화를 계속 쌓아서 새로운 산업을 가져가고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걸 보면 안 되지. 그 다음은 질문자가 누구예요? PCB 어셈블러 어디로 가요? 이거 누구예요? 예. PCB 어셈블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저게 PCB 맞죠? 예. 저거 어디로 가요? 앞으로는 PCB는 엄청난 혁신이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산업은 좀 압니다. 뭐 동화 산업도 제가 컨설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산업을 제가 잘 아는데, 자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갈까? Flexible and Foldable입니다. 그렇죠? Flexible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판을 고객이 만들 수 있어야 돼. 고객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순식간에 내가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 그죠? 그러려면 이제는 프린티드 보드잖아요. 그죠? 맞죠? 점점 PCB에 우리의 큰 기계의 PCB 보드가 아니라고 지금 앞으로 미래는 이런 스마트워치에 들어가는 게 새로운 형식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thin 해야 되고 더 얇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프린트드 돼야 되고 저것도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폴더블로 바뀌잖아요. 저 폴더블에 들어가는 PCB는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현재 만드는 걸로는 저거 했다가 다 망하는 거지.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5G 시대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지만 폴더블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는 폴더블이 전자제품의 주가 돼요. 디스플레이가. 그렇겠죠? 그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글로 가야죠. 그러면 폴더블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그 폴더블로 이 보드만 만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폴더블 역량 가지고 뭘 다른 쪽을 갈 수 있을까? 후지처럼. 맞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다음번에 더 잘하시라고 더 넥스트 드리도록 할게요. 박수. 설명 잘 됐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의미를. 그래서 후지를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한계 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산업은 한계에 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진 역량은 이제부터 청춘이야. 왜?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는 빛을 못 발했지만.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독특한 고객한테 경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객 경험이 뭐라 그랬어요? 고객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3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객 가치 제공이에요. 뭐냐면 고객이 딱 들어와서 뒤적뒤적 나 뭘 살까 했더니 너 같은 사람이 이걸 샀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면 소셜 레이팅. 다시 말하면 소셜.
나하고 친하지 않은데 불특정 다수가 쓴 거를 나한테 정보를 주는 거야. 여러분 영화 볼 때 어떻게 봐요? 영화 볼 때 어떻게 봐요? 들어가서 평점이 얼마인가 보잖아. 전문가 평점 봐요? 아니잖아. 먼저 나보다 경험한 사람 거를 요즘은 더 믿는다고. 이거가 바로 3차 산업혁명 시대의 추천 방식이에요. 자, 4차 산업혁명은 저건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물건을 샀어. 자, 여기 차 있습니다. 잘 들어요. 제가 이 옷을 샀습니다. 여기 이거 옷을 샀더니 일주일 후에 나한테 이메일이 와. 안에 옷은 다 이거야. 근데 겉에 이거 있고 뭐 넥타이 다른 거 코디가 돼서 16개의 추천 상품이 옵니다. 안에는 다 이거야. 내가 산 거.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고객님은 이걸 입으면 슬림하게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미 왔을 때 이걸 사갈 때 치수를 다 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약간 뚱뚱해. 그러니까 슬림하게 보이는 걸로 쫙 맞춰갖고 보여주면 사요 안 사요? 네? 무슨 말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해? 디자이너가 앉아가지고 고객 사간 거 옷 놓고 다 그리고 있으면 전혀 못합니다. 누가 해주겠어요? 인공지능이 한다. 지금은 다. 그러면 개인화된 서비스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순식간에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뭐 페이스북 가보면 거기다가 뭐 브랜드를 알린다. 이런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돼요. 페이스북은 이미 소셜 커머스로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 동영상을 하면 페이팔로 바로 여러분이 해외가 지사가 없더라도 해외에 여러분의 물건을 팔 수 있어요. 직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왜 이건 뭐가 좋아? 하나 사면 네 친구가 이거 샀어 하고 친구들한테 뿌려줘.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들어가면 챗봇이 있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으로 개발해놨어요. 작년 말에. 이걸 이용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 보시면 꽃 배달하는데 꽃의 고객은 누구예요? 화원 있잖아요. 꽃. 고객은 누굽니까? 누가 사가요? 원래 고객은 남자예요. 근데 남자가 사가야 되는데 왜 남자가 못 사가요? 꽃에 대해서 몰라. 그렇잖아요. 괜히 꽃 사다 줬는데 야단 맞아. 왜냐하면 와이프한테 잘못해서 꽃을 사갔는데 꽃말이 이별이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남자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와이프한테 선물을 잘못한 게 남자가 더 많으니까 선물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얘가 네 와이프는 나이가 몇 살이고 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면 그걸 쫙 하고 꽃말까지 딱 맞춰서 추천을 쫙 해줘. 그럼 난 요거 그럼 몇 다발 딱 하고 결제하면 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를 중소기업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기본 기능으로 인공지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쓰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게 그 사람이에요. 옷을 사가. 옷을 사면 주문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인공지능이 같이 대화를 해요. 그럼 옷을 딱 추천해줘. 그럼 8개까지 고를 수가 있어. 8개를 딱 고르면 박스에 8개의 옷이 와요. 마음에 안 들면 박스를 열면 반품 박스가 있어. 아예.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넣으면 됩니다. 보내주면 돼. 반품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이걸 왜 하는 거야? 그거 가져갔다가 반품하고 비용이 더 드는데 2개를 딱 사면 그날부터 인공지능이 그 2개 옷에 대해서 코디를 막 갖고 보내줘. 그러니까 옷 하나를 사면 평균 2.4개를 더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새로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자. 이거죠. 그렇죠? 커피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타벅스. 개인화하자. 여기에 스타벅스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스타벅스가 디지털 플라이웨이 스트래티지 2016 2016년에 이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그래서 IT가 아니고 DT 관련된 인공지능 및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1000명을 고용했어요. 그래가지고 2017년에 모바일 고객이 전체 고객의 18%인데 매출에는 36%의 영향을 미쳐요. 고객의 왼손과 연결해야 된다. 고객의 왼손과 연결. B2B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의 왼손과 연결해서 여러분의 파이프, PCB 모두 바코드 붙여서 파시죠? 바코드 붙이잖아요. 고객이 그거 찍으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거는 바코드만 그냥 붙여주면 유통업자가 찍으면 그때 가격 나오라고 그냥 붙여준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장님의 PCB 보드에 바코드를 딱 찍으면 이 PCB 보드는 어떤 보드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성능을 가졌다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뭘로 보여야 돼? 말로 보이면 이해가 안 가요. 영상으로 보여야 되잖아. 그 PC 보드가 고장이 났어. 이거 어떻게 수리하지? 고장 증상을 어떻게 체크하지? 동영상으로 그게 나와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인화시키고 개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성공의 원동력인 거지. 그건 B2B, B2C를 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인공지능하고 신기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 첫 번째는 기기 보면 이게 뭐냐면 유명한 세스에서 대상 받은 거예요.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치료. 여러분 불면증 하면 약 먹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피박해져요. 잠이 안 오잖아요. 왜 잠이 안 와요? 남들은 곰 한 마리부터 곰 100마리 쉬라 그러면 20마리만 세면 잠을 자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많아. 머릿속에 곰 한 마리 그러고 아 이게 순놈이야 암놈이야 이렇게 따지고 곰 2마리 암놈이겠지? 곰 3마리 얘가 딸로 할까 아들로 할까 막 머릿속에 온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차면 인공지능이 이 사람 팔을 측정을 해요. 계속 몸에 있는 파장을 역파를 쏴줍니다. 계속 이 파가 일정하지 않아요. 들쑥날쑥 하면 이걸 들쑥날쑥 이렇게 계속 쏴줘. 그럼 파장 이론에서 역파를 맞으면 파가 죽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지. 이러한 새로운 제품도 있고 또 콜센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월마트에서 작년부터 이걸로 바꿨잖아요. 내가 또 이거 샌프란시스코 가서 직접 보고 왔잖아. 월마트 가면 로봇이 2개가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이. 하나는 실적으로 청소하는 로봇이 있고요. 외장 청소. 또 하나는 얘가 있습니다. We head to Walmart in Milpitas. The company is launching a small army of autonomous scanning robots. 이게 보사노바라는 직원인데요. It's about 6 얘는 뭐 하냐? equipped with an array of 보시면 지나가면서 It goes up 스캔을 하죠. tile on its own about 2 to 3 miles per hour. 개수를 세는 Scanning 겁니다. the shelves for empty spots. 몇 개 남았는지 곁에를 세는 거 개수를.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팔리는 물량하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여기다 몇 개 집어넣어라. Similar to what 라벨의 가격이 잘못됐다. self-dimensional world it sees is detailed. 고객이 물건을 여기다 꺼내다가 안 산다고 놓고 간 게 어디에 있다. When an employee standing on a ladder 이걸 해주는 in view 거예요. with the camera. 그러면 인간은 이런 일을 안 하지 이제. 고객 응대 시간을 더 높일 수 있는 거지. 이거를 올해 지금 현재 30개 정도에 50개 정도 깔려 있고 올해 미국 전역 뿌리고 내년에는 전체 다 뿌린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보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센서를 해가지고 제품을 관리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섰지. 뭐야? 돼지를 키운다. 소를 안면 인식으로 얘가 병 걸렸냐 안 걸렸냐를 체크합니다. 여러분 안면 인식은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다 있는데 얼굴에 보통 3,000개의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격, 두께 이걸 다 거리를 재가지고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판별해내는 기술을 안면 인식 기술이에요. 이게 이제 돼지 키우는 데도 쓰고 소 키우는 데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이미 돼지를 10,000만 마리 키우겠다고 사업에 진출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돼지도 앞으로 안색이 창백하실 거 아니야. 오늘따라 얼굴이 좀 우그러졌을 거 아니야. 기분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걸음걸이 수가 평상시보다 뚝 떨어졌어. 아침 밥 먹는 게 20%를 덜 먹어. 그러면 약간 종합해보면 아플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하육사한테 주면 걔를 딱 가서 보니까 초기야. 고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그거를 집단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보통 돼지 키우는데 여러분 아시죠? 한 사람이 보통 1,500두 정도 관리하거든요. 한 마리 한 마리를 볼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보름 전에 우리나라의 노르웨이 연어 협회에서 왔는데 거기 놀라운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 노르웨이는 연어를 인공지능으로 키운다. 지금 투자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예요? 연어가 펄쩍펄쩍 올라와요. 왜 불에를 이제 새로운 공기로 집어넣으려고 올라올 때 탁 찍습니다. 병 걸렸다. 그러면 얘를 격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로봇이 가서.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동물도 개별 관리한다. 아까 말씀드린 몬트리올시는 식물도 개별 관리한다. 이제 그래서 내가 말하죠. 고객은 퍼스널라이제이션, 여러분의 제품은 인디비듀얼라이제이션, 개별화를 시켜야 된다. 이해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동 로봇 아까 자율자동차 형태로 돼갖고 얘가 쭉 가면서 저거 다 익었네. 이 사과나무는 오늘 보니까 벌레가 많아. 알려주면 벌레 빨리 그거부터 처치하면 이거 안 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별 관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코끼리의 혁신의 길, 코끼리 길, 다시 말하면 뚜벅뚜벅 가는 거는 지금 현 산업은 가셔야 돼요. 이렇게 코끼리 걸음으로 안정되게 가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혁신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역량으로 미래를 봐야 되는데 민첩하게 봐야 되겠죠? 사업해봐서 알잖아요. 남들 다 먹은 땅 뒤에 들어가서 먹을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회를 보시려면 발빠른 디지털 변신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왼손 경영을 해야 돼요. 거리를 재고 급소를 재서 글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맞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을 줄이셔야 돼요. 시간을 만드셔야 돼. 조직의 시간을 만들어야 공부를 하지 직원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기업 열풍 불었다니까요. 임원들 전부 모여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새로 공부하고 있어요. 몇 주나 받는 줄 아세요? 삼성그룹은 6개월, 하나그룹은 5개월. 5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 날 4시간씩 공부해요. 모여서 학교 모여서 24개 분반으로 나눠가지고 워크숍하고 이러면서 변화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요? 하셔야죠. 하셔야죠. 언제까지 귀만 커지고 눈만 커지고 입만 커질 거예요. 이제 손발이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러려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자, 시간 만드는 방법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 기업하고 달라요. 외국 기업은 컨설팅 회사, 외국 회사 가서 있는 분은 알겠지만 외국 회사는 딱 가면 자기가 오늘 뭐 했고 뭐 해야 되고 이걸 다 시간별로 다 30분 단위로 다 보고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죠? 시간은 일만 주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시간을 전체적으로 전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밴드 같은데 자기 일정표를 공유하는 거지. 자기 일정표를. 공유 기능이 있거든요. 구글에 그 보면 공유 기능이 있어요. 그럼 공유가 다 돼. 업무 공유 기능, 칼렌더에. 그래서 칼렌더를 만들어 놓고 공유 기능을 딱 걸면 모든 사람들의 업무가 다 공유가 됩니다. 참고로 저는 제 집사람이 공유를 걸어놔가지고요. 그거 가르쳐줬더니 아주 죽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첩 하나 사야 되겠나 봐. 예, 다 알아. 어디 가서 몇 시까지 뭐 하고 이런 걸 다 알아. 예. 하여튼 공유를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업무 단절 현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스마트폰 메뉴 앞에 딱 켜보면 전부 스마트폰 키잖아요. 회의 때마다. 그죠? 뭐 왔나 안 왔나 자꾸 체크하게 되잖아. 근데 첫 번째 화면 딱 보면 첫 번째 화면에 다 숫자 있죠. 숫자 있죠. 뭐예요? 페이스북 3, 카카오톡 12, 메일 5, 뭐 이렇게 다 숫자 써 있잖아. 첫 번째 화면에. 그게 다 뭐예요? 너한테 몇 통 연락이 왔다라는 거 알려주잖아. 그럼 뭐 하세요? 쉬는 시간에. 다 그거 0으로 낮추는 일을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전 직원이 하고 있다고 시시때때로.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러냐면 업무 몰입도 저하 현상이 스마트폰 일어난 다음에 조직에 엄청나게 장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업무 몰입도를 증진시켜야 돼요. 시간을 잘 세이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몰입도가 저절로 안 생기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11시 반부터는 모든 사람이 몰입도가 떨어져. 왜? 오늘 점심 누구랑 먹고 뭐 먹을까 이 생각 다 한다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는 몰입도가 떨어져. 왜? 전날 잔 거랑 상관없어요. 밥 먹으면 식곤증이 다 와. 졸립지 이 시대는. 전날 뭐 12시간 자도 똑같아. 밥 먹으면 졸려. 그러니까 1시부터 2시는 졸린 시간이에요. 5시 반부터는 일이 안 돼. 왜? 오늘 저녁은 누구랑 빨까 이런 거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그 다음에 그때는 막 소통해야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제일 업무 집중도가 높은 시간 언제요? 출근해서 11시 반까지예요. 이때는요 업무 몰입도라는 걸 도입하셔야 돼요. 뭐냐? 이때는 여러분부터 스마트폰 쓰시면 안 돼요. 회사 안에서 스마트폰 쓰지 말라고 하면 노조가 들고 일어납니다. 고발해. 근데 이 시간만큼은 쓰지 말자. 서로 연락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 업무를 딱 처리하겠습니다. 포스코에서 해봤더니
자기 일의 거의 65%를 이때 개인 일을 다 처리해버려. 업무만 몰입되면. 자, 퇴인은 언제 해야 될까요? 왜? 1시부터 2시 해야 돼요. 졸릴 때 식곤증 왔을 때 모여서 회의하지. 그때 회의하면 안 졸아요. 사람이 남들이 보면 긴장해서 못 졸거든. 그 시간만 지나면 업무 몰입도가 높아지거든.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조직의 운영을 좀 더 가져가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 파워포인트병, 허례허식 보고증을 여러분이 고치셔야 돼요. 기업마다 이런 게 다 있죠. 회의실에. 있다 보니까 저걸로 보고하는 게 관습이 돼버렸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인당 한 1,700에서 2,000만 원씩 쓰고 있다고 이런 거 만드는데 이거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5장 만드는데 며칠씩 고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걸 없애버리면 안 할 거 아니에요. 허례허식 보고증 없애야 돼요. 간편한 구두 보고 원페이지 보고 이거 조직에 전파하셔서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공부하자는 거잖아요. 이 파워포인트를 회사 조직에서 제일 먼저 없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는 파워포인트 해야 이런 거에 생각할 바에는 고객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없애버렸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췌장암 걸려가지고 의사가 앞으로 잡스 사장님을 이런 식으로 고쳐드리겠습니다 하고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딱 하려고 키니까 You fire 해가 그냥 쫓겨났다는 거 아니야. 그런 정도로 알레르기 있게 싫어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안 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IT를 도입했는데 프린터에 계속 종이는 쓰고 있고. 왜? 사장님이 종이를 봐야 되잖아.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의 합리성을 해서 변화에 앞서 변화하십시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찬스는 변화에 앞서 변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고스톱 치는데 판에 자꾸 막 앞에 싸면서 자꾸 쌓아놨어. 이게 엄청 많은 시대예요. 이게 많아질 시대예요. 이때 크자. 이때 변하자. 그 대신 현재 하는 산업을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 효율적으로 하시되 새로운 신성노동력을 계속 공부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이제는 한 걸음씩 나아갈 때다. CEO가 교육만 받아서 뭐합니까? 이제는 노력해야 될 때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재밌었어요? 네. 자, 질문 있으신 분 하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앞으로 한 10분 남았거든요. 질문. 아무거나 좋습니다. 빨리 끝낼까요? 너무 강의가 좋았어요? 네? 네. 늦었다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정부는 어떤 이런 심각성이라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죠. 자, 그거 아까 마지막 질문이 사장님이 하셨구나. 아니에요? 네. 자, 정부가 지금 우리가 왜 늦었냐면 2016년에 기회가 왔잖아요. 중국은 변했습니다. 그때 중국이 대거 인공지능학자들을 보통 뭐 좀만 유명하면 20억, 30억 주고 데려갔고 제가 아는 인공지능학자는 100억 받고 알리바바를 갔어요. 연봉 100억. 근데 그때 우리는 알파고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펄떡 깨었는데 우리가 2016년 가을이 되니까 갑자기 순실이 그녀가 진실이냐 진실이가 순실이냐 뭐 이런 거 막 온통 했잖아요. 광화문에 촛불 들고 가고 거기에 온통 신경이 다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되니까 초에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었고 그해 5월달에 2010년 5월달에 대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4차 산업혁명 대책을 발표한 게 작년 8월 7일이에요. 8월 7일 날. 늦은 거죠. 이제 늦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순위도 사실 늦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정부가 하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일단 정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만 보겠습니다. AI의 국가 순위는 현재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7개국 중에 17위예요. 근데 국가 투자 몰입도는 세계 2위입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 아니에요?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러면 저 산으로 가는 거는 우리를 못 쫓아옵니다. 그죠? 쫙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정부.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뭐냐 이게 뭘 떠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8월 6일 날 그 기재부 장관이 그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발표할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제가 패널 그 장관 발표하고 정책 발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패널 디스커션의 좌장을 맡았거든요. 제가 노골적으로 비판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유 경제 자동차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 미국과 그 유럽, 중동은 우버가 다 잡고 있습니다. 아시죠? 중국은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이 잡고 있어요. 4억 7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중에. 그 남은 땅이 어디예요? 동남아잖아요. 동남아에 가서 그랩 타보신 분, 그랩. 어디서 타셨어요? 싱가포르에서 타셨어요? 말레이시아 애들이 2012년에 만든 거예요. 2012년에 만들어서 2012년에 얼마나 만들었냐면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예? 그다음에 베트남, 태국, 인도, 아니 동남아 전체 싹쓸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직원 이걸 이용해서 쓰는 사람은 50만 명 직원을 갖고 있어요.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계속 떨어져 갖고 지금 23조의 기업 가치인데 디디추싱이 65조고 말레이시아 얘네 기업이 37조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2년에 걔네들은 그거 할 때 우리는 뭐냐면 뭘 했냐면 카풀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미 한 번.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만들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만들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내 기업. 저는요 카카오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젊은 애들은 나오면 안 돼요. 카카오 뭡니까?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사람이요 4,800만이에요. 실제 유저가.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만 사람을 쓰잖아요. 우리는 걔네는 세계화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했어요. 한국만 점령했어요. 그 사이에 오히려 네이버가 늦게 시작한 네이버가 라인이 동남아시아를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땅을 두고 한국에서 벌어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아시잖아요. 수출형 기업이 나와야 돼. 미래 산업은. 그래서 외국에서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애들은 외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가져오는데 우리는 국내계에서 있는 카카오톡한테 또 국내 기반의 공유자동차를 준다?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모든 기재부 자문회의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저는 소신 있게 했습니다. 왜 그걸 했을까요? 머릿속에 생각이 딱 이거예요. 성공 사례 있어요? 있죠. 우버, 그랩, 디디추싱 3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패스트 팔로우를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앞에 누군가가 많이 없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중소기업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1.5차 전략을 잘 쓰라는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중소기업은 1차 전략을 쓰면 죽습니다. 잘못하면. 예? 1.5차는 뭐야? 한 사람 정도 앞에 누구를 세워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 운전해 보시면 피곤하지 않는 방법 중에 차 하나 앞에 놓고 따라가면 안 피곤하잖아요. 얘가 실패하면 시행착오를 보고 내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잘 돼도 2위가 되면 보통 시장 점유율을 20%는 가져요. 이해하시겠죠? 그걸 우리가 1.5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1.5차 전략을 가져가세요. 그런데 3차 전략, 4차 전략 가지면 늦어요. 네, 늦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2개까지는 잘 살아남는다. 관점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저는 정치가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저희 같은 학자나 또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계속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 공무원들은 어떤 메리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국가 문제를 주도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 보면은 억수로 일자리 창출한 공무원들만 지금 한통 많이 시켜놓고 그 사람들이 사명감이라는 건 거의 사실은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4차 산업혁명 아카데미를 4일짜리를 제가 책임 교수를 해가지고 공무원들 전체 국장 이하부터 과장까지 다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엘리트 의식이라는 것보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사명 의식은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부 체제가 우리가 이제 민간 체제로 많이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서 승진하고 이게 너무나 밀접하게 자기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사실 행정가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의식이 있는 어떻게 보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움직여줘야죠.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교수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유명한 분 있죠, 이병태 교수라고. 그런 분이라든지 또는 뭐 관련되든 저도 그렇게 많이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쓴소리를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력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질문 또 해주셨으니까 그것도 원래 이런 질문은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질문을 해주셨으니까 이 디지털 비즈니스의 미래 이걸 드리도록 박수. 재미있었죠? 그래도 여러분하고 대화하면서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라 그러면 잘 안 해요. 그래서 사전 질문 좀 받은 거고요. 앞으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성실성 있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다 유튜브 채널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시는데 4차 산업혁명 뭐니 해도 기술이 중심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답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한 100만 뷰 정도가 전체가 넘었어요. 그리고 뭐 화웨이 같은 경우는 64만 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광고가 1초도 없다. 예, 광고가 1초도 없다. 현재 제가 62세인데 60살 되던 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순위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25위 순위를 견인하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나머지 여생은 다 써야 되겠다. 무조건. 그래서 비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미래 세대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거 돈 제작비는 한 달에 2편씩 올리는데 제작비는 전부 공무원 교육한 돈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강사비는 국민의 혈세라고 생각해서 다 이거 제작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많이 또 여기다가 댓글도 달아주시면. 근데 좋아요 누른다고 저한테 돈 안 생긴다. 보기나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좋은 시간 가졌죠? 아마 앞에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또 제조업은 또 어떻게 가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니까 이게 되게 부담이 되네요. 이렇게 막 눈 크게 뜨고 째려보니까. 예. 자, 우리 그러면 제가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보면요, 사자성어 중에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로 붕정만리라는 거예요. 봉황은 여행할 때 만리를 난다라는 소리예요. 붕정만리.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봉황은 자기가 일단 날갯짓을 하기 전에 만리를 어떻게 할지를 보고 날개를 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뜻을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차간대국 착수소곡이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에 불모지대라는 소설 읽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차간대국 착수소곡. 우리가 뭔가를 기획할 때는 크게 보고 더 넓게 보고 통찰력과 갖고 착수소곡. 일을 손댈 때는 세밀하게 손댄다. 이게 사업의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붕정 그러면 여러분 CEO가 만리 이거 한 번으로 끝내야지 하라면 계속 하겠습니다. 한 5번. 예. 우리 한번 외쳐보죠 뭐. 예? 예. 자, 그럼 제가 붕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리. 우리 술로는 못하지만 예. 붕정. 만리. 아, 좋습니다. 예.